그 위기엔 항상 전조 증상이 있다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환율이 지난해 하반기서부터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처음에 에서 문제가 터져요. 급격한 붕괴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외국 자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알아챕니다. 월급 착실히 모여서 대금 든 사람들한테는 아주 치명타예요.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이 시대 대가들의 순도 높은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무역학자이자 화폐의 미래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전세종대학교 홍익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참 어렵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어려울 수 있냐, 97년도에 IMF 때보다 더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학자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여러 가지 통계 수치나 지표로 봤을 때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과거 IMF 경제가 이제 급성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만성염증이나 이런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젊었으니까 위기를 맞아도 사실 금방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과거와 같은 젊은 몸이 아니에요. 고령화 사회로 들어와서 좀 늙은 체질이고 이제는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시기라 지금 쓰러지면은 일어나기가 힘들 정도로 위중한 순간이라고 보입니다. 우리나라 펀더멘털, 곧 기초 체력 자체가 지금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데 그게 네 가지 요인입니다. 하나는 고령화 사회로 들어와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를 했어요. 또 하나는 과도한 가계부채 때문에 소비 여력이 고갈된 상태입니다. 지금 스위스, 호주 다음에 우리나라가 가계부채 부담이 높아요. 그런데 우리 전세보증금이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우리가 한 157% 정도 돼서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세 번째는 자본의 해외 유출이 이제는 구조화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율이 높게 치솟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소득 불평등 심화, 즉 부의 편중으로 인해서 내수 부진이 고착화되어 있고 성장 동력이 좀 약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7년 연준에서 발표된 자료인데 소득 불평등이 올라가는 계층은 상위 1%뿐이 없습니다. 차상위 9%는 현상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국민 90%는 소득 점유율이 점점 줄어들어서 중산층이 하류화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위 1%가 전체의 한 40%, 차상위 9%가 전체의 한 33%에서 국민 90%는 전체 부의 23%뿐이 없어요. 우리가 10명이 사는 사회를 가정하면 돈 잘 버는 한 사람이 나머지 9명보다도 돈을 더 많이 버는 겁니다. 근데 돈 잘 버는 한 사람이 사회 전체 부의 50% 이상이 들어가면 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로 환류되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내수 부진에 시달리는 겁니다. 연준 발표에 의하면 미국 상위 1%가 전체 부의 40%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의 절반인 하위 50%는 미국 전체 부의 1.4%를 갖고 있어요. 한마디로 거의 갖고 있는 재산이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팬데믹 사태 때는 정부에서 서민들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돈을 풀어서 개인과 영세기업한테 평소 재정의 2배 이상을 직접 돈을 쏴줬어요. 이런 모든 사회적인 문제는 인플레이션이라 통화 남발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연준에서 돈을 풀면, 즉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돈을 풀면 은행을 활용할 수 있는 자산가들한테만 혜택이 가고 접근하기 힘든 서민들한테는 거의 혜택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난 한 10여 년간의 통화 공급량이 한 9배 증가를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그마치 44배가 증가했어요. 즉 미국이 공급한 통화량의 5배 가까운 돈이 더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에 풀렸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플레이션과 자산가치 상승이 우리가 더 심하게 올라갔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집값이 한 75% 올라갔고 팬데믹 사태 이후에 50% 올라갔어요. 그런데 강남 같은 경우는 그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미국은 2022년 이후에 긴축을 한 3년 하면서 시중의 통화량을 줄였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통화량을 계속 늘려왔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왜 지금 환율이 그렇게 치솟고 환율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됐는지를 단적으로 얘기해주는 통계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의 통화량이 미국의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훨씬 많이 늘었다면 지금의 환율이 당연한 거군요. 그러면 환율의 가장 주범은 방만한 통화 정책이에요. 그렇게 돈을 풀고서 환율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러면 그렇게 통화를 푼 이유는 우리나라의 내수 경제가 안 살아나기 때문이었습니까? 결국은 그런 거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늘린 겁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부동산 경기가 붕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유동성을 푼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 부동산이 너무나 폭락하는 것도 문제라는 말씀은 제가 100%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면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네 가지 문제의 큰 문제가 소위 말하는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집값 등등 반드시 써야 되는 돈 빼고 남은 돈, 내가 정말 먹고 자고 놀고 쓸 수 있는 돈이 적다른 게 한국 경제의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집값을 부양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유지하면 일반 시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악효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났던 가장 주범이 미국의 부동산 경기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데 있거든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죠. 맞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소비가 진작돼야 GDP, 즉 경제 성장률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대 정권이 다 부동산 경기 진작에 힘을 씁니다. 그런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는 것도 휘어잡아서 막아야 되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붕괴되거나 하락하는 것도 정권 차원에서는 안 좋은 거거든요. 적당히 안정된 범위 안에서 움직여야 좋은 거군요. 그렇죠. 그럼 과열돼도 나쁜 거고 냉각돼도 나쁜 거고 적절한 선에서 슬그머니 상승해주면 가장 좋은 건데 이게 눈에 띄게 올라간다거나 눈에 띄게 붕괴 위험이 있다거나 하면 그건 위험한 거죠.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고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서 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본 유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만이나 일본처럼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 국내 산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국내에 더 이상 하지 않고 해외로 투자를 하는 기업들의 행동도 그렇게 변하고 또 국민들도 국내에서 뭘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다. 그래서 국부 혹은 자본이 계속해서 유출되는 상태다.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자본 유출이라 그러면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고 국내 자본이 한국 주식이 아닌 외국 주식이나 채권을 더 많이 싸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금융 자본보다 더 심각한 거는 지금 이 표를 보면 우리 한국과 미국의 M2 공급 추이가 미국은 과거 3년간 긴축을 하면서 M2 자체도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지난 한 6, 7년 사이에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에 비해서 우리 한국은 거의 쉼 없이 계속 M2를 불려왔습니다. 그럼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이 대기업의 총수라면 해외에서 벌인 돈, 즉 달러를 한국으로 송금하라고 시킬 겁니까? 아니면 현지 법인이 그냥 갖고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까? 국내에서 필요한 것만큼만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 유출이라는 건 지금같이 이렇게 통화 공급량이 많으면 이건 당연한 규결이에요. 그걸 가지고 대기업의 잘못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이건 통화 정책이 잘못돼 있어가지고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우리 원화 가치는 많이 희석이 되고 있구나. 가능하면 해외 주식이나 해외 통화, 달러나 이런 것들이 훨씬 안전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투자 비중에서 해외 비중을 늘릴 수뿐이 없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진짜 대단한 인재들이 모여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걸 모르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통화량 M1, M2가 늘어나는 선택을 하는 그 한국은행의 이유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은행 총재로 빙의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말하자면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지금 굉장히 낮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1%뿐이 안 돼. 성장을 높이려면은 일단은 가장 빠른 게 유동성이에요. 돈을 푸는 게. 수치가 올라갈 뿐이잖아요. 실제 경제가 좋아지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좋아지기도 해. 유동성이 풀리면 결국은 윤활유이기 때문에 이 산업도 잘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선택의 몫인데 어떤 정책을 취할 적에는 이만큼의 실이 있고 이만큼의 득이 있는데 어느 거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실이 많아질 수도 있고 득이 많아질 수도 있는데 경기 부양을 통해서 성장률을 높이겠다 하는 거는 득에 속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사회 부조리가 생기고 양극화가 생기고 이런 거는 분명히 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거는 정책 판단의 문제예요. 그럼 한국은행의 판단은 우리나라 경제의 장기적인 비전을 봤다기보단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이 많이 어려우니 단기적인 비전을 올리는 데 주력했다라고 맞습니다. 보는 겁니까? 그 말이 아주 정확한 말이에요. 제가 그러면 더 잔인하고 못되게 표현하자면 미래를 팔아서 현재를 산 겁니까? 맞습니다. 그게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 위기엔 항상 전조증상이 있다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자체가 되게 안 좋아졌다는 얘기 하거든요. 뭐 환율도 마찬가지지만 그것뿐만 해도 뭐 국채 금리나 외환 보유고나 CDS나 지표들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런 지표들이 지난 몇 년간 우리한테 어떤 사인을 주고 있었나요?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금리하고 환율이에요.
시장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모든 거시 경제 흐름을 한마디로 압축한 겁니다. 시장 금리가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올라간다는 건 뭔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면서 불확실성이 증대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또 하나가 이제 환율입니다. 우리 환율이 지난해 하반기서부터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1,500을 넘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고에서 달러를 꺼내서 많이 막았어요. 이런 인위적인 개입은 어떠한 경우에도 좋은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을 이제는 추스려가지고 근본 체력을 재정비해야지 인위적으로 이렇게 외환보유고의 달러를 가지고 시장을 견제한다거나 심지어는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이렇게 환율을 방어한다거나 이러한 비정상적인 수법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둑에서도 이런 얘기 있어요. 묘수 2번 쓰면 진다고. 즉 이러한 비정상적인 방법이 한두 번 통할 수는 있어도 자주 동원하면은 결국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시도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위험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걸 이미 미국 재무부가 지적을 했어요. 아 진짜 그렇습니까? 네, 니네들이 국민연금 동원해서 하는 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미국 재무부가 환율 보고에서 딱 그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잖아요. 문제는 한국은행이나 우리나라 재무부가 정석 방법이 아닌 편법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뉴스에 보면 나오는 말들 있지 않습니까? 유동성 공급, RP 매입, 시장 안전 조치 이게 다 지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사인이군요. 결국은 그런 거죠. 공개시장 조작 같은 건 할 수 있어요. 중앙은행은 항상 이런 걸 해왔는데 이게 너무 자주 등장하면 중앙은행이 정도로 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긴축을 하겠다 생각하면 금리를 올리고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하는 거는 나름대로의 정석으로 가는 거고 그건 건드리지 않은 채 편법으로 임시적으로 막힌 곳에 자금을 이렇게 계속 수혈하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잦으면 저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정말 문제가 생기겠네? 터지겠네? 이런 불안감을 많이 조성해줘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외국 자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알아챕니다. 그럼 환율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계속 올라서 이제 1,450원이 높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럼 진짜 뉴노멀이 된 겁니까? 이미 뉴노멀이에요. 원래는 그렇습니까? 1,500원을 넘었어야 될 환율을 지금 억지로 막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벌써 이제 1,470원 됐죠. 80원을 못 넘기게 계속 돈을 푸는데도 이 대세를 제가 보기에는 막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막아서도 안 되고 외환보유고에 있는 달러를 그렇게 쉽게 쓰면 안 돼요. 문제는 헤지펀드가 이런 환율 시장에 자주 개입을 하는데 그들을 투기 세력이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헤지펀드들은 뭔가 비정상적인 인위적인 방법으로 당연히 올라가야 될 걸 틀어막고 있으면 그거는 터질 수뿐이 없는 압력이기 때문에 그때 들어와서 그들이 한몫을 하는 거예요. 과거 영란은행 같은 경우가 조지 소로스한테 쉽게 당했는데 영국이라는 그 큰 나라가 한 명의 헤지펀드를 못 따갑니다. 헤지펀드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 영국이 유로화 통합을 앞두고 영국의 파운드화를 강세로 가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가 보기에 저거는 굉장히 무리수를 두고 있구나. 거시경제 흐름상 파운드가 저렇게 강해질 수가 없는 건데 문제가 있구나 생각해서 그 부분을 탁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손쉽게 소로스가 당시 몇십억 달러를 챙길 수 있었던 게 투기의 힘으로 그걸 건드린 게 아니라 상식적인 선을 무시하는 그런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을 오히려 보면서 맥을 탁 짚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정부가 개입해서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는 게 헤지펀드를 불러들이는 일이 되는 거군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입니까? 인위적인 게 너무 강해지면 예를 들어서 저거 1,500원은 뚫어야 될 텐데 저거 계속 저렇게 외환을 풀 수 있어?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가 많은 나라니까 헤지펀드들도 그 많은 외환 보유에 덤비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건 무리라고 보이고 저건 언젠가는 우리가 나서지 않아도 터지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들이 개입을 하는 거죠.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 기업들은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수출 기업은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수출 기업들도 마냥 좋지는 않습니다. 가격 경쟁력이라는 면에서는 좋은데 이렇게 우리 원화가 계속 올라가면 결국은 그 원자재나 중간재를 우리가 다 주달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 많은 부분은 우리도 수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근데 좋은 건 확실해요.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 기업한테는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대로 가다가 1,500원 넘어서 1,600원 넘어서 그렇게 가면 그럼 우리나라 경제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러한 경우에는 여러 군데서 문제가 터집니다. 처음에 부동산에서 문제가 터져요. 어떻게요? 결국은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더 이상 금리 인하는 안 되고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동산한테는 큰 타격이에요. 지금 영끌로 부동산을 산 사람들은 대출이자가 엄청 높아질 테고 그러면 부동산을 던지기 시작하고 급격한 붕괴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지금 통화정책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아주 이 딜레마에 잡혀 있다라고. 쓸 수 있는 카드가 몇 개 없어졌군요. 맞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번 책에서 인플레이션은 사실상 보이지 않는 세금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를 여기저기서 듣는 게 인플레이션이 사실 누가 누구한테 돈 내라 소리는 아무도 안 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인플레이션이 근데 또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정도를 괜찮은 선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우선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얘기는 월급 착실히 모여서 적금 든 사람들, 예금 든 사람들한테는 아주 치명타예요. 즉, 그 사람들의 현금 자산은 날아가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도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자산이라고 하면 흔히 부동산이나 주식을 생각하는데 일반 봉급자들이 거기 다가가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통화 가치가 시작될 때 올라가는 실물 자산들이 있습니다. 적은 돈에도 시작할 수 있는 그게 바로 금하고 은하고 비트코인이에요. 지난해 보면 금과 은 가격이 사상 최대로 올라갔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특히 은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렇게 올라간 이면에는 달러 가치의 희석을 사람들이 이제 느끼는 거예요. 아, 이거 달러 가치 앞으로 굉장히 떨어지겠는데? 원화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달러 가치보다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게 원화 가치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들이 지금이라도 자산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당장 쓸 돈은 원화나 달러로 3개월치나 6개월치 갖고 있고 나머지 예금이나 적금은 빨리 금이나 은이나 비트코인으로 분산 투자를 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몰빵을 하면 안 되고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방어 자산이고 생존 전략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더 힘들어지면 이 방어 자산이 오히려 공격적으로 큰 수익을 갖다 줘요. 저는 지금이 그런 시기라고 봐요. 지금처럼 환율이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통화가 방만한 이런 상태에서는 사회적으로 이게 개선되기를 바라기 전에 우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현금을 최소화하고 실물 쪽에 포트폴리오를 들여가지고 방어하는 게 최선의 방어가 근거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원화도 마찬가지고 달러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제 우리가 금이든지 은이든지 아니면 뭔가의 실물 자산으로 계속 뭘 사놓으려고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안전하니까. 이제 그 대안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번에 내신 책에서도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주목하셨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그런 안전한 투자처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할까요? 작년에는 그런 역할을 못했습니다. 금과 은이 이렇게 치솟을 때 오히려 비트코인은 재작년보다 조금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전 지난 15년간을 보면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금과 은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어느 하나에 몰빵하시면 안 되고 금과 은과 비트코인에 분산 투자를 추천드리고 이렇게 금이 오를 쪽에 은 가격은 금보다 훨씬 빨리 오르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은은 산업용 수요가 거의 한 70%의 비중이고 중요한 거는 지금 시중의 은 재고가 거의 바닥났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 5년간 수요가 공급을 훨씬 앞서서 한 10억 원수 정도 공급이 됐는데 수요는 한 12억 원수 정도 쓰면서 시중에 있는 재고를 갖다가 쓰느라고 런던 현물 시장이나 중국 현물 시장의 재고가 6개월 사이에 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지금 10년 내 최저 수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투자자들에 의해서 뉴욕 코맥스 시장의 은값은 지금 한 91달러인가 그래요. 그 말씀은
현물이 선물보다 비싸니까 선물 가격도 같이 오르겠다는 뜻이네요. 결국 그런 거죠. 현물은 재고가 부족하니까 현물에 프리미엄이 붙는 거거든요. 더 오르겠군요. 예, 지금 은이 많이 쓰이는 데가 태양광 패널하고 전기차하고 AI 데이터 센터하고 고급 반도체예요. 요새 얘기 나오는 거 다 하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은은 지구상의 금속 중에서 가장 전기 전도성과 열 전도성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데는 구리를 쓰면 돼. 구리 전선이라. 그런데 고급 제품, 첨단 제품에는 하나라도 더 빨리 더 많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은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이 이렇게 많이 수요가 되면서 시중에 은 재고가 없어지고 특히 금은 써도 회수하는 비중이 높아. 근데 은은 아직까지 경제성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회수하는 비중이 전체 공급량의 한 17%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은 사라지는 금속이에요. 산업용으로 쓰면 그걸 회수를 하지 않고 없어져요. 이거는. 버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금은 계속해서 축적되는 거고 은은 채굴 해서 공급을 해도 이게 산업용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재고가 없는 게 은이에요. 그러니까 이 특성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은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은이 공급량이 10억 온스였는데 소비량이 12억 온스였다. 그럼 앞으로 안정되려면 공급량이 늘든가 소비량이 줄든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가능성이 있나요? 정확한 지적이신데 은은 특성상 공급량이 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은은 은광에서 은광석을 채취해서 나오는 비중은 한 4분의 1뿐이 안 돼요. 그러면 4분의 3은 어디서 나오느냐? 아연을 재련할 적에 아연에서 딸려 나오는 게 한 32% 정도 돼. 은 전체 생산량 중에. 거의 은광만큼 많네요? 은광보다 더 많아. 더 많네요? 그다음에 구리를 재련해서 나오는 은이 한 20 몇 프로 돼. 그다음에 금을 재련할 때 딸려 나오는 게 한 17, 8% 돼. 이걸 다 모으면 이게 75%야. 그러니까 은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은을 늘릴 수 있는 공급 구조가 아니에요. 부산물로 대부분 다 재련되기 때문에. 은이 모자란다고 아연을 막 캐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연 가격이 오르지 않는 한 아연 생산량의 증가를 바라보기 힘들죠.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안전한 투자처로의 비트코인 괜찮다고 보십니까?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절대 몰빵만은 안 되고 계속 강조하지만 분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건 적절하게 내가 쓸 돈을 우리 원화와 달러로 좀 갖고 있고 그다음에 투자할 적에도 비트코인, 금, 은을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스스로 이제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단순히 돈을 벌고 경제를 읽고에 대한 얘기를 교수님과 오늘 한 게 아니라 이 혼란한 시대에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할까요? 결국은 생존 전략이에요. 지금은 내가 어디에 어떤 걸 갖고 와야 수익이 나지가 아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생존 전략을 구상하면서 그건 곧 분산 투자입니다. 어느 하나에 지금 은이 그렇게 많이 오른다고 은에다 100% 몰빵하면 안 되고 적절하게 실물 위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네, 오늘은 세종대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하신 홍익희 교수님과 함께 우리나라가 현재 처해 있는 거시경제 상황과 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한지에 관한 얘기 쭉 들어봤습니다. 이런 종류의 얘기들은 항상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서 오늘 홍익희 교수님의 얘기 중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든 부분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든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시고 현명한 판단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